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아시아랑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배경에 있어서는 우리 대공황이라는 키워드를 포함을 시켜야 될 텐데요. 대공황은 192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유럽에 그리고 아시아에 영향을 끼쳤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아마 이게 2차 대전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일단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배경 설명을 하자면 이탈리아는 1차 대전의 승리 국가였어요. 전승국이라고 얘기하죠. 전승국이었는데 but 그 전승국으로 인해서 얻어가는 이익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차 대전을 전쟁을 치르면서 물가는 굉장히 폭등했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농민이나 노동운동이 굉장히 격화되니 이런 사회 혼란을 틈타서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 파시스트 당을 조직을 필두로 해서 로마 진군으로 인해 정권을 되었습니다. 이 로마 진군은 조금 다른 그 전체주의랑 다르게 1922년 20년대 초반에 장악을 했고요. 로마 진군을 했던 단체 여기 보면은 다 검정색 셔츠를 입고 있죠. 그래서 검은 셔츠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검은 셔츠단을 필두로 로마 진군을 해서 정권을 장악을 하고 시민적 자유를 제한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넘어가면 이 국민이 국가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창조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국민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20년대가 이제 이탈리아를 필두로 해서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공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근데 대공황이라고 하니까 이 공황 상태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이 과잉 생산에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근데 그에 따른 소비가 받쳐주지가 않으니 경제가 불안해지고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대폭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게 되고 국제 무역이 급감하게 되고 도미노처럼 국제 경제가 굉장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팻말들을 볼 때 난 뭐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세 가지 언어를 쓸 수 있고 3년 동안 일을 찾았고 세 명의 아이들이 있고 실직한 지가 3개월이 됐고 그래서 나는 하나의 직업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공황 상태가 이어졌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중요할 텐데 첫 번째로 볼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이라고 해요.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등장하느냐?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에 들어와서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요. 이것은 바로 자유방임, 기존에 있던 경제 정책을 포기하고 국가가 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대규모 공공사업 같은 걸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경기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을 다시 취업시키려면
구 질서의 여러 악폐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이 보호 장치가 바로 이 정부 지출을 늘리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뉴딜 정책으로 이런 농업조정법 그리고 테네시강 유역 개발 그런 사업 그리고 와그너법,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농업의 생산량을 국가가 조정을 하고 또는 곡물 가격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사업 같은 테네시강 유역 개발 같은 걸로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와그너법을 통해서 이제 최저임금제 같은 것들 그리고 단체교섭권 같은 것들을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을 통해서 연금제도 등장하게 되고 공공사업진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그리고 프랑스는 어떻게 했는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각각 이런 식민지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파운드 블록,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프랑 블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블록이라는 이 말 자체가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을 해서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방향입니다. 우리 제국주의 얘기할 때 뭐 원료 공급지, 뭐 상품 판매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러면서 대공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만 미리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게 N 블록이 굉장히 작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전체주의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 볼 거는 일단 이 나치즘입니다. 나치즘. 독일의 나치즘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독일은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아까 이탈리아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1차 대전의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1차 대전 후에 독일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것이 탄생을 합니다. 공화국 왕이 없죠. 그러면서 부채도 굉장히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조금 이제 급진적이다 또는 극보수적이다 이게 아니라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제 그 부채를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똑같이 파탄이 되게 되고 그러니 극우 또는 극좌에 대한 지지율이 증가합니다. 그 대표적인 정당이 바로 이 나치당인데요. 나치당이 지지율이 증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총선에서까지 나치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나치당이 32년에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나치당의 총재였던 바로 히틀러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언제? 33년에. 그러면서 플러스 바로 취임하자마자 국제 연맹을 탈퇴해버리고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내세우면서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와 그리고 친위대인 SS를 토대로 국민 사생활을 통제하게 됩니다. 또한 베르사유 체제의 무효를 선언. 이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체제였죠. 이거를 무효를 선언을 하게 되고요. 다시 국민들이 재무장할 것을 선포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보면 아돌프 히틀러가 쓴 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전쟁과 파괴는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종족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강한 종족은 바로 독일 자신들의 민족인 아리아인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로 이 유대인에 대해서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인종주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독일의 나치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했는가?
일본은 같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공황 제대로 직격탄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특징은 뭐가 없어요? 그렇죠. 식민지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식민지는 오로지 한반도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서 5.15 사건을 만듭니다. 이 5.15 사건은 바로 군부 세력의 쿠데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군부 강경파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군국주의가 본격화되고 군부와 재벌이 손잡고 군비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눈을 어디로 돌리게 돼요? 요 보면은 중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설치하고 만주국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만주사변에 대해서 국제연맹에서 막 보고서, 리튼 보고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국제연맹을 바로 탈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뒤에는 루거우 차오 사건,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루거우 차오 사건을 통해서 중일 전쟁을 펼치게 되고 난징의 대학살을 자행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면에 우리 러시아 혁명하고 나서 소련은 어떠했는가? 소련은 레닌이 사망하고 스탈린이라는 그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스탈린주의의 독재 체제가 이 당시에 만들어집니다.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같은 계획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 스탈린에서 먼저 추진을 하면서 중공업 중심으로 산업화를 하고요. 농업 집단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게다가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였기 때문에 대공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독재 체제는 강화되었다. 그래서 정권에 대한 비판이 금지가 되고 반대자들은 감금하기 위해서 굴라크라는 것을 건설을 해서 독재 체제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이 소련의 당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은 오늘 내용은 일단은 전체주의죠. 전체주의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 다음에 독일의 나치즘,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정권을 장악해 갔는지, 이 전체주의는 일단은 국가랑 국민이 이렇게 있으면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로 등장했던 거는 바로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에 맞서서 어떻게 나아갔는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 경제를 만들어 놨고, 그거와는 좀 정반대로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라다 보니까 스탈린 중심의 경제 체제 그리고 독재 체제가 완성되어 가더라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공황에 맞서서 미국과 영국에 대해 그다음 태도, 그리고 이 독일과 일본의 모습이 상반되게 등장을 했다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보시면 좀 더 좋겠죠.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1920년대와 30년대를 한번 아울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응축돼 가면서 한 번 더 터지게 되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